51장. 몇 가지 수수께끼가 밝혀지고 재산 계약이나 아내의 용돈 따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청혼이 묘사된다. 앞장에서 서술한 사건이 일어나고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을 때였다. 올리브는 오후 3시에 여행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 메일리 부인과 로저, 베드윈 부인, 선량한 의사가 함께 가고 브라운로 씨는 아직 이름을 말해주지 않은 다른 한 사람과 동행하여 사리운 역마차로 뒤따라왔다. 그들은 도중에 말을 별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올리브가 흥분과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한 채 차분히 생각할 능력은 물론 말할 능력까지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고, 동행자들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거의 흥분과 불안을 적어도 똑같은 정도로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에 앞서 브라운로 씨는 멍커스한테서 자백받은 대강의 내용을 올리브와 두 숙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여행이 그동안 아주 잘 진행되어 온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의 전모가 깊은 의혹과 신비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없이 극심한 긴장감을 견디며 기다려야 했다. 친절한 브라운로 씨는 또한 로스번 씨의 도움을 받아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전달될 만한 모든 통로를 조심스럽게 차단해 놓았다. 물론 그는 말했다. 그들도 머지않아 사실을 알아야 할 거요. 하지만 좀 더 적당한 때 알려도 무방할 것이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기가 좀 안 좋소. 그래야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이러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바쁜 채, 하지만 아무도 머릿속에 밀려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그저 말없이 여행을 계속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올리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을 지나 자신의 출생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집도 없이 길을 헤매는 불쌍한 소년이 되어 도와줄 친구도 머리를 누일 지붕도 하나 없이 혼자서 걸어 나왔던 그 길로 마차가 접어들었을 때 그의 모든 기억은 얼마나 격렬히 파도치며 옛날로 달려갔던가,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얼마나 무수한 감정이 요동쳤던가. 저길 봐요, 저기요. 올리브는 로저의 손을 꼭 붙잡고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건 바로 제가 넘어왔던 울타리 천개예요. 저기 누가 절 뒤쫓아와 다시 끌고 갈까봐 숨어 들어갔던 생나무 울타리고요. 저쪽에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낡은 집으로 통하는 길이 말이에요. 아, 딕, 내 소중한 옛 친구 딕, 널 지금 다시 만나볼 수만 있다면 곧 그 애를 만나보게 될 거야. 로즈가 모아진 올리브의 두 손을 다정하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그 애한테 너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행복 가운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그 애를 기쁘게 해준 것만큼 큰 행복은 없다고 말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래요. 올리브가 말했다. 그리고 우린 그 애를 이곳에서 데려가 옷을 입히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어디 조용한 시골에 가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죠? 로즈는 그렇다고 고개만 끄덕였다. 미소를 지으며 그토록 행복에 가득 찬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에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가씨는 그 애한테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실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러시니까요. 올리브가 말했다. 그 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이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모두 다 지나갈 거고 아가씨는 다시 미소 짓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 알아요. 그 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하고서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도 그러셨잖아요. 그 애는 도망쳐 나오는 저한테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기를 하고 말해 주었어요. 소녀는 사랑이 넘치는 감정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이젠 제가 그 애한테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을 해줘서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마차가 읍내에 점점 가까워져서 마침내 읍내의 좁은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올리브가 이성적인 행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장의사 사우베리의 집이 바로 그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다만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는 외관의 당당함이 덜하고 크기도 작았다. 나딕은 모든 가게들과 집들이 그대로 거기 있었다. 자잘하나마 그와 관련된 사연이 거의 모두 조금씩은 있는 곳들이었다. 굴뚝청소부 갬필드의 수레가, 그가 예전에 끌고 다니던 바로 그 수레가 오래된 주막 문 앞에 서 있었다. 올리브의 어린 시절 âm울한 감옥이었던 구빈원이 길거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음침한 창들과 함께 거기 그대로 있었다. 대문 앞에는 예전의 깡마른 문지기가 여전히 서 있었다. 올리브는 그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숨었는데
바로 다음 순간 그렇게 바보처럼 군 자신에 대해 웃음을 터뜨리더니 바로 이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금세 다시 웃었다. 그가 아주 잘 아는 집들의 문이나 창문 앞에 수십 명의 얼굴들이 그대로 있었다. 마치 그가 겨우 어제 그곳을 떠났고 최근의 모든 삶은 한낱 행복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의 모든 것들이 옛날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하고 틀림없는 기쁜 현실이었다. 그들은 중심가의 제일 큰 호텔, 설명했습니다. 올리브가 경외감에 차서 올려다보며 거대한 궁궐이라고 생각하곤 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웅장함과 규모가 좀 떨어져 보였다. 제일 큰 호텔로 곧장 갔다. 그곳에서는 그리믹 씨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차에서 내리는 젊은 숙녀와 노 부인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일행 전체의 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만면의 미소와 다정한 표정을 지었으며 자기 머리통을 먹어버리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에 관해 경험 많은 늙은 기수장의 말을 반박하며 비록 그가 그 길을 지난 게 딱 한 번뿐이었고 그나마도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자신이 그 길을 제일 잘 안다고 주장했을 때조차도 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식사가 준비되었고 침실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인 처음 30분이 지나자 여행길 내내 그들을 지배했던 침묵과 긴장이 다시금 감돌았다. 브라운로 씨는 식사 시간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방에 따로 남아 있었다. 다른 두 신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황급히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방에 잠시 머무는 동안도 자기들만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번은 메일리 부인이 불려 나갔는데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있다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 돌아왔다. 아직 어떤 비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없었던 로즈와 올리버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몹시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그들은 궁금증에 가득 찬 채 말없이 앉아 있었으며 혹시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라도 마치 자기네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려운 듯이 속삭이는 말로 이야기했다. 마침내 9시가 되어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못 듣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로스번 씨와 그리믹 씨가 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브라운로 씨와 한 남자가 들어왔다. 올리브는 그 남자를 보고 놀라서 그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그의 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장이 서는 읍내에서 만났던 그의 작은 방 창문으로 베이긴과 함께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멍커스는 그때조차도 정오심을 숨기지 못한 채 깜짝 놀란 올리브에게 정오의 시선을 던지고는 문 가까이에 앉았다. 브라운로 씨는 손에 서류를 들고 로즈와 올리브가 앉은 곳 가까이에 있는 탁자로 걸어갔다. 이것은 괴로운 일이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런던에서 여러 신사들 앞에서 서명한 이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야만 하네. 자네한테 이 굴욕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헤어지기 전에 우린 꼭 자네한테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만 하겠네. 왜 그런지는 자네도 알겠지? 계속하세요. 멍커스는 고개를 돌리면서 브라운로 씨의 말에 대꾸했다. 빨리 끝내세요. 난 내가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날 오래 붙잡아 두지 마세요. 이 아이는 브라운로 씨는 올리브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의 이복 동생이네. 내 친한 친구였던 자네 부친 에드윈 리포드와 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불쌍한 어린 아가씨 에그니스 플레밍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이지. 그래요. 멍커스는 부들부들 떠는 아이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말했다. 아이의 심장은 그의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다. 저놈은 그들의 더러운 사생아 자식이요. 자네가 사용한 그 표현은 브라운로 씨가 엄하게 말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의 하찮은 비난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한 비방에 불과하네. 그런 표현은 그걸 사용하는 자네 말고는 살아나 있는 누구에게도 치욕을 안기지 않는다네. 아무튼 그건 그만 넘어가기로 하고 이 아이는 이 읍에서 태어났네. 이 읍의 구비는에서 태어났죠. 멍커스의 부르퉁한 대답이 이어졌다. 그 이야기는 거기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짜증스레 서류를 가리켰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야만 하겠네. 브라운로 씨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들어봐요 당신들. 멍커스가 대꾸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에서 병이 들었을 때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던 부인 즉 우리 어머니가 파리에서 나를 데리고 거리로 갔어요. 내가 아는 한 그건 아버지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별로 애정이 없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음날 사망했어요. 그의 책상에 있던 서류들 가운데 당신 앞으로 보내는 서류가 2개 있었어요. 그는 브라운로 씨를 향해 말했다. 병으로 쓰러진 첫날 밤에 쓴 것들이었는데 당신한테 짤막하게 몇 줄 쓴 것과 함께 동봉되어 있었고 자기가 죽기 전에는 보내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그 봉투에 적혀 있었어요. 그 서류 중 하나는 에그니스라는 그 여자한테 보내는 편지였고 나머지 하나는 유서였어요. 편지 내용이 뭐였지? 브라운로 씨가 물었다. 편지가 뭐였냐고요? 그냥 종이 한 장에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 건데 후회에 찬 고백과 하나님께 그녀를 도와달라고 비는 기도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어떤 밝힐 수 없는 사정, 언젠가 설명을 해줄 것인데 그 사정 때문에 당시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둘러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를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며 계속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너무나 깊이 믿어 누구도 돌려줄 수 없는 순결을 잃고 말았던 거지요. 그 무렵 그녀는 해산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나면 그녀의 수치를 감춰주고자 어떤 일들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모두 적었고 혹시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자기를 저주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그녀나 어린 자식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모든 죄는 다 자신에게 있다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작은 로켓과 그녀의 세례명을 새기고 그 옆에 언젠가 그녀에게 주기를 바랐던 자신의 성씨를 새길 빈자리를 남겨둔 그 반지를 주었던 나를 상기시키며 그것들을 계속 잘 간직하라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슴에 잘 차고 있으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혼란스럽게 말을 마구 늘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실제로 정신이 나갔음에 틀림없어요. 유서는 브라운로 씨가 말했는데 올리버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멍커스는 대답 없이 가만히 있었다. 유서 또한 브라운로 씨가 멍커스를 대신해서 말했다. 편지와 똑같은 심경으로 쓴 것이었네. 그는 자기 아내가 가져다준 불행과 그를 미워하도록 길러진 유일한 아들인 자네의 반항적 기질과 악덕과 악의 그리고 일찍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못된 성벽들에 대해 이야기했네. 그리고 자네와 자네 모친에게 각각 800파운드의 연금을 남긴다고 썼지.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어서 반은 에그니스 플레밍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두 사람 사이의 자식에게 만약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나서 성년에 이른다면 그 아이에게 물려주라고 했네. 아이가 만약 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상속하지만 아들인 경우에는 그가 미성년자일 때 불명예스럽거나 비열하거나 비겁하거나 잘못된 행위로 공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만 상속한다는 조건을 붙여놓았네.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아이 어머니에 대한 그의 신뢰와 아이가 그녀의 선량한 마음과 고결한 본성을 닮을 것이라는 확신을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이 확신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지. 그 확신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해서였네. 그리고 만약 그의 이 기대가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돈은 자네가 상속받도록 했네. 두 자식이 똑같아지는 때에는 아니 바로 그때만 그는 어린 아기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끌지 못하고 오히려 차가운 반감과 혐오감으로 그를 거부했던 자네에게 자기 재산에 대한 장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면서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여자라면 당연히 했을 일을 했어요. 멍커스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유서를 태워버렸죠. 편지도 결코 전달되지 않도록 했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 오명을 거짓말로 덮어 감추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와 몇몇 다른 증거물들을 보관해 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인 그 격렬한 정오심으로 온갖 먹칠과 과장을 덧붙여 여자의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렸지요. 그는 수치심과 불명예를 견디지 못해 자식들과 함께 웨일스의 구석진 외딴 곳으로 도망갔고 친지들이 그가 숨은 곳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이름까지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지요. 여자는 그 몇 주 전에 몰래 집을 나갔는데 그는 그녀를 찾아 근처의 모든 읍과 마을을 걸어서 돌아다녔지만 그녀가 자신과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확신만 얻은 채 집에 돌아왔고 결국 그날 밤 늙은 가슴이 비탄으로 찢어져 멈춰버린 거였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 브라운로 씨가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어나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말했다. 여기 이 친구 에드워드 리포더의 모친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겨우 18살 때
어머니의 보석과 돈을 훔쳐 달아나서는 도박을 하며 돈을 다 탕진하고 위조까지 범한 뒤 런던으로 도망쳐 거기서 2년간 최하급 인간 쓰레기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중이었죠. 그의 모친은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그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수소문을 시작하고 면밀한 수색을 펼쳤지요. 오랫동안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마침내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모친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멍커스가 말했다. 임종하면서 어머니는 모든 비밀들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극도의 정오심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물려받아 다시금 물려받을 필요가 없는 정오심이었지만 나에게도 물려주었지요. 어머니는 그 여자가 자살했다는 것을, 아이도 죽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내 아이가 태어나 어딘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어요. 난 어머니에게 맹세했지요. 만약 내가 혹시라도 그놈과 마주치게 된다면 기필코 놈을 쫓아다니며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가장 지독하고 가혹한 적개심을 가지고 놈을 따라다니며 내 마음속 깊이 사무치는 정오심을 꼭 풀고 말겠다고. 그놈을 교수대에 매달리는 신세로 만들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해서 모욕적인 그 유서의 허세에 침을 뱉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 생각이 옳았어요. 그놈은 마침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난 훌륭하게 일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주절되는 매춘부년들만 없었다면 일을 시작한 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악당은 팔짱을 꽉 끼고는 아기가 무력하게 좌절된 데 대해 스스로에게 저주의 말을 중얼중얼 거렸는데 그러는 동안 브라운로 씨가 겁에 질린 일행을 돌아보며 설명을 덧붙였다. 그의 공범자이자 은밀한 내통자인 유태인 영감은 올리브에게 범죄의 올가미를 씌워주는 대가로 큰 살해금을 받았는데 올리브가 구출될 경우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한지라 이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그들은 시골집을 방문해 올리브가 맞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로켓하고 반지는 브라운로 씨가 멍커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난 그것들을 내가 전에 얘기한 그 부부한테서 샀어요. 그들은 간호부한테서 그것들을 훔쳤고 간호부 또한 죽은 사람들에게서 훔친 거였죠. 멍커스는 눈을 내리깐 채 대답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브라운로 씨는 그저 그리믹 씨한테 고개를 까딱해 보이기만 했다. 그러자 그리믹 씨는 아주 민첩하게 사라졌다가 곧 범벌 부인의 등을 떼밀며 그리고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녀의 배우자를 질질 잡아 끌며 방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 눈이 잘못 본 건 아니겠지? 범벌 씨가 열광한 척 어설프게 꾸미며 소리쳤다. 이거 꼬마 올리브 아닌가? 오, 올리브,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 너가 안다면. 입 닥쳐 이 멍청아. 범벌 부인이 중얼거렸다. 자연스러운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오, 범벌 부인? 구빈 원장은 항의하듯 말했다. 내가 교구 관리로서 저 애를 키워줬던 바로 이 내가 지극히 상냥하신 여러 신사와 숙녀님들 사이에 저렇게 앉아있는 저 애를 보고서 어찌 감정이 없을 수 있겠냐 말이오? 난 항상 저 애를 사랑했어. 마치 저 애가 내 친할아버지인 것처럼 말이오? 범벌씨는 적절한 비유를 찾느라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복의 올리브군, 흰 조끼를 입은 그 축복받은 신사분 기억하니? 아, 그분은 지난주에 천국으로 가셨단다. 도금된 손잡이가 달린 참나무 관에 실려서 말이다, 올리브. 자, 이보시오. 그리믹 씨가 엄하게 말했다. 감정은 이제 그만 눌러놓으시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 나리. 범벌 씨가 대답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리. 더없이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 인사는 브라운로 씨에게 한 것이었는데 그는 앞으로 나와 이 훌륭한 부부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멍커스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을 아시오? 모릅니다. 범벌 부인이 단호히 대답했다. 혹시 당신은 알지 않소? 브라운로 씨가 그녀의 배우자를 향해 물었다. 내 평생 저 사람을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범벌 씨가 말했다. 그에게 혹시 무언가를 판 적도 없소? 없습니다. 범벌 부인이 대답했다. 혹시 금제 로켓과 반지 같은 것도 가진 적이 전혀 없소?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물론 없습니다. 간호부장이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와서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브라운로 씨는 다시금 그리믹 씨한테 고개를 까닥해 보였다. 그러자 다시금 이 신사는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비범하리만큼 신속히 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뚱뚱한 부부가 아니라 몸을 흔들어대며 비틀비틀 걷는 중풍 걸린 여자 둘을 이끌고 들어왔다. 당신은 셀리 할멈이 죽던 날 밤 방문을 닫아버렸지? 앞에 있던 노파가 쪼글쪼글한 손을 쳐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소리와 틈새까지 다 막지 못했어?
그래, 그러지 못했지. 다른 노파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가 하나도 없는 턱을 흔들흔들하며 말했다. 그래, 아무렴 그러지 못했지. 우린 셀리 할멈이 자기가 한 짓을 당신한테 말하려고 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손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는 걸 보았고 다음날 당신이 전당포에 가는 것도 지켜봤다고 첫 번째 노파가 말했다. 그랬지. 두 번째 노파가 덧붙였다. 그것은 로켓하고 금반지였어.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봤고 또 당신이 그걸 받는 걸 보았어. 우린 바로 곁에서 보았거든. 그래, 우린 바로 곁에서 보았다고. 우리가 아는 건 그거 말고도 또 있어. 첫 번째 노파가 다시 말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셀리 할멈은 아기를 낳은 그 젊은 여자가 자기한테 한 얘기를 우리에게 자주 말하곤 했거든. 아기 엄마는 자신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느껴 아버지 무덤 옆에라도 가서 죽으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쓰러진 거였다고 말이야. 자, 전당포 주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소? 그리믹 씨가 문쪽으로 움직이며 물었다. 아니요, 여자가 대답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그녀는 먼 거슬을 가리켰다. 급장이라서 다 자백을 했다면 아마 내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 할멈들을 모조리 조사해 필요한 사람을 옳게 찾아낸 이상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그것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들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자, 또 뭘 원하지요? 아무것도 없소. 브라운노 씨가 대답했다. 다만 당신들 둘 다 다시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요. 그만 방에서 나가도 좋소. 바라옵건대 그리믹 씨가 두 노파와 함께 사라졌을 때 범벌 씨가 몹시 구슬픈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바라옵건대 이런 사소하고 불운한 사건 때문에 제가 교구직을 박탈당하리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아니, 그렇게 될 거요. 브라운노 씨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렇게 될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이요.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그건 모두 범벌 부인의 지시였어요. 그녀가 그렇게 하자고 우겼습니다. 범벌 씨는 아내가 방에서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주위를 둘러본 다음 힘주어 말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소. 브라운노 씨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 장신구들을 없애버릴 때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사실 당신은 법의 눈으로 볼 때 둘 중에 더 죄가 많은 사람이요.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당신 부인은 남편인 당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요. 만약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범벌 씨가 모자를 두 손으로 거칠게 꽉 움켜쥐며 말했다. 법은 바보 멍청이에 천치요. 만약 법의 눈이 그렇다면 법은 결혼을 안 해본 총각놈일 거요. 내가 법에게 던지는 최고의 저주는 법이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눈을 뜨기 바란다는 것이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말이요. 범벌 씨는 체험을 통해서라는 말을 굉장히 크게 강조해 반복하면서 모자를 꽉 눌러 쓰고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후 배우자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가씨, 브라운노 씨가 로저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손을 이리 줘요. 떨지 말아요. 할 이야기가 아직 몇 마디 남았지만 그걸 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저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로저가 말했다. 제발 다음에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힘과 기력이 다했습니다. 아니요. 노 신사는 그녀의 팔을 끼면서 대답했다. 난 당신이 그보다 더 강인한 정신을 지녔다고 확신합니다. 이복의 자네, 이 아가씨를 알지? 그래요. 멍커스가 대답했다. 전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로저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자주 보았어. 멍커스가 대꾸했다. 그 불행한 에그니스의 아버지한테는 딸이 또 하나 있었네. 브라운노 씨가 말했다. 또 다른 그 딸, 어린애였던 그 딸의 운명은 어찌 되었는가? 그 아이는 멍커스가 대답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낯선 곳에서 낯선 이름으로 그의 친구나 친척들을 찾을 만한 희미한 단서가 될 편지나 책이나 종이 조각 같은 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가난한 농부 내외가 데리고 가서 자기네 딸처럼 키웠어요. 계속하게. 브라운노 씨가 메일리 부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질하며 말했다. 어서 계속하게. 당신은 여자의 아버지가 숨어 들어간 곳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멍커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정이 뚫지 못하는 길을 정오는 뚫어낼 때가 많지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이지 1년 동안 교활하게 수색한 끝에 그곳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찾아냈지요. 자네 모친이 그 아이를 데려갔는가? 응? 아니요. 그 농부 내외는 궁핍했고 그래서 그 알량한 인정으로 아이를 맡은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남자는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는 별로 오래가지 않을 만큼의 돈만 약간 그들에게 쥐어주면서 아이를 그 집에 그대로 놔두었죠.
돈을 좀 더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지만 결코 그럴 마음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그 부부의 불만과 가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이 언니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기 목적에 맞게 적당히 왜곡해 들려주고는 아이의 혈통이 나쁘니까 주위에서 잘 감시하고 살피라고 그들에게 일러두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생아이니 언젠가는 나쁜 길로 빠질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여러 정황이 모든 것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 결과 아이는 거기서 우리조차 충분히 만족할 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당시 체스트에 살던 어느 미망인이 우연히 아이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한테 무언가 저주의 주문이 걸린 것 같았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집에 그대로 남아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이죠. 난 2, 3년 전쯤 그의 소식을 놓쳐버렸고 그 뒤로 몇 달 전까지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녀를 지금 보고 있나? 그래요. 당신 팔에 기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애는 여전히 내 조카딸이야. 메일리 부인이 그의 실신할 지경인 로즈를 두 팔로 껴안으며 소리쳤다. 이 애는 여전히 내 더없이 소중한 자식이야. 세상의 온갖 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난 지금 이 애와 헤어지지 않겠어. 내 사랑스러운 벗, 내 소중한 아이야. 제 유일한 친구이신 숙모님, 로즈가 그녀에게 매달리며 소리쳤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좋은 친구이신 숙모님,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이 모든 걸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너는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고 또 어떤 시련 속에서도 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을 느끼게 해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훌륭한 아이였어. 메일리 부인은 그녀를 다정하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자, 사랑하는 애야. 널 두 팔로 꼭 껴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저 아이가, 불쌍한 이 아이가 누군지 생각해 보렴. 자, 여길 좀 보거라. 어서 좀 봐, 얘야. 이모라고 하지 않을래요? 올리브가 두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난 절대로 이모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무언가 내 마음에 끌려 그토록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 소중한 누나라고 부를 거예요. 로즈 누나, 사랑하는 내 소중한 로즈 누나. 두 고아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그들이 오랫동안 꼭 끌어안고 띄엄띄엄 주고받는 말들, 이것들은 정녕 신성하게 여길 것들이로다. 아버지, 언니, 어머니를 그 한순간에 찾았다가 이런 셈이었다. 기쁨과 슬픔이 술잔에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그러나 쓰라린 눈물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슬픔의 감정조차 너무나 부드러이 순화되어 일어났고 또 너무나 달콤하고 애잔한 회상에 감싸여 있었기에 그것은 고통의 성격을 모두 상실한 채 하나의 엄숙한 즐거움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단 둘이 있었다. 마침내 밖에 누군가가 와 있음을 알리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올리브는 문을 열고 살며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리 멜리가 들었었다. 나도 다 알아. 그는 사랑스러운 로즈 곁에 앉으면서 말했다. 소중한 로즈, 나도 다 알고 있어. 난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침묵이 길게 이어진 후 그가 덧붙이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 저녁에 처음 들은 것도 아니야. 난 어제 알았어. 겨우 어제이긴 하지만 말이야. 내가 온 목적이 너에게 약속 하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짐작하니? 잠깐만요. 로즈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그래, 다 알아. 지난번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서 넌 나에게 1년 내로 언제든지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를 다시 꺼내도 좋다고 허락했어. 그랬지요. 그때 나는, 젊은 남자가 말을 계속했다. 너에게 결심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너의 결심이 그대로인지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꺼내겠다고 생각했지. 난 무엇이 되었든 내가 소유하게 될 지위나 재산을 전부 너의 발치에 펼쳐놓고 너가 만약 이전의 결심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너의 결심을 바꾸려 애쓰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지. 그때 제 결심에 영향을 끼쳤던 이유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영향을 끼칠 거예요. 로즈가 단호히 말했다. 저를 빈곤과 고난의 삶에서 구해주신 당신의 선하신 어머니께 제가 빚지고 있는 엄중하고도 절대적인 도리를 오늘 저녁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느끼겠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로즈는 말했다. 하지만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이 견뎌낼 수 있을 고통이에요. 오늘 밤에 밝혀진 이야기로 인해, 해리가 말했다. 오늘 밤에 밝혀진 이야기로 인해 로즈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에 대한 내 처지가 예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넌 날 거부하려고 마음을 모질게 먹었구나, 로즈.
그녀 연인이 항변하듯 말했다. 오, 해리, 해리. 젊은 숙녀는 눈물을 와락 터뜨리며 말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서 왜 너 스스로에게 그 고통을 가하는 거니? 해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생각해봐, 사랑하는 로즈. 오늘 밤 너가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봐. 내가 들은 게 뭐였죠? 내가 들은 게 뭐였냐고요? 로즈가 소리쳤다. 바로 제 아버지가 너무나 깊은 수치감을 견디지 못해 세상의 모든 걸 던지고 숨었다는. 이제 그만해요. 우린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해리.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젊은 남자는 그녀가 일어서리는 것을 붙잡으며 말했다. 내 희망과 바람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느낌은, 다시 말해 인생에 대한 내 모든 생각은 너에 대한 사랑을 빼고는 전부 달라졌어. 내가 지금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떠들썩한 군중 속에서 명성을 누리는 삶이나 악의와 비난으로 가득 찬,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저지른 수치나 불명예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뺨을 붉혀야 하는 그런 세상과 섞여 사는 삶이 아니야. 그저 하나의 가정,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래, 더없이 소중한 로저, 바로 그것이, 오직 그것만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단지 이런 말일 뿐이야. 지난번 너와 헤어져 떠날 때 난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장벽들을 없애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했어. 만약 내 세계를 너의 세계로 만들 수 없다면 너의 세계를 내 세계로 만들겠다고. 너가 가문을 자랑하는 그 누구한테도 입을 삐죽거리는 경멸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자들에게 등을 돌려버리겠다고 마음먹었지. 그리고 난 실행에 옮겼어. 이로 인해 나를 피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를 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너의 생각은 옳은 것으로 드러났어. 그때까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던 권력 있는 후견인들, 영향력 있고 지위가 높은 친척들은 이제 모두 날 냉담하게 바라볼 뿐이야.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방에 미소 짓는 들판과 물결 치는 나무들이 있어. 그리고 그곳의 한 마을 교회, 내 교회를 말하는 거야, 로저. 바로 내 교회. 그 교회 옆에 소박한 시골집이 너와 함께라면 내가 포기한 그 모든 희망보다 수천 배나 더 자랑스럽게 여길 시골집이 한 채 서 있어.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 지위이고 신분이야. 그리고 그것을 나는 너희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것이야. 연인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미루고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그리믹 씨가 자다가 깨어나 머리 위에 덮었던 손수건을 당겨 내리며 말했다. 정말이지 저녁 식사는 지나치리만큼 몹시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메일리 부인도 해리도 로저도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할 정도였다. 난 오늘 저녁 정말 심각하게 내 머리통을 먹어버릴 생각을 했어. 그리믹 씨가 말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 먹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요. 아가씨, 허락해 준다면 곧 신부가 될 당신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무례를 좀 범하겠소? 그리믹 씨는 자신의 이 통고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며 얼굴이 빨개진 아가씨한테 입을 맞추었다. 이러한 본보기는 의사와 브라운너 씨에게 전념되어 그들 역시 뒤를 따랐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해리 메일리가 먼저 어두운 옆방에서 그 본보기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젊고 또 목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얘 올리브야. 메일리 부인이 말했다. 너 어딜 갔었니? 그리고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니? 얼굴에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구나. 무슨 일이니? 이 세상은 실망으로 가득 찬 곳인 바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희망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에 가장 큰 명예를 안기는 희망들은 특히 자주 좌절되곤 한다. 불쌍한 딕이 죽었다는 것이다.